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업계 최고 권위자로 군림하던 일본 전문가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신념을 부정하고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동안 한국은 아직 멀었다, 일본의 기술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며 한국을 무시해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혁신 기술을 접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 일본 최고 전문가조차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혁신, 심지어 유럽 선진국들까지 벤치마킹하러 몰려드는 한국의 새로운 강점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일본 최고 권위자를 이렇게 완전 항복시켜버린 걸까요? 제 이름은 니시가와 유타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도쿄에 있는 큰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아래로는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건물과 도로로 만든 거대한 지도 같았죠. 제 책상 위에는 레스토랑 자료들과 음식 잡지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요. 커피 잔 3개도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세상이었고 저는 이 모든 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5살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일본 최고의 음식 평론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레스토랑이 좋다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제가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 그 레스토랑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제 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요. 일본 음식은 정성스럽고 완벽하다고요. 한 입 한 입이 마치 예술 작품 같다고요. 다른 나라들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실패하고 만다고요. 특히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웠거든요.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었어요. 마늘과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국 요리사들은 좋은 음식이라는 게 부드럽고 조용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든 음식에 매운 소스를 부어놓고는 맛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 독자들은 제가 이런 글을 쓸 때마다 정말 좋아했어요. 휴대폰으로 제 기사를 공유하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니시가와 유타카가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저를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사인 다나카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계단을 뛰어 올라온 사람처럼 빨갛게 되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평소에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태블릿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음식에 관한 뉴스가 떠 있었는데 글자들이 제게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도쿄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쌀이 일본 쌀을 이겼다.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도 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나카가 모든 직원들을 큰 회의실로 불렀어요. 모든 기자들이 뛰어왔어요. 심지어 지난주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들까지도 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큰 TV 화면에는 뉴스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긴자에 있는 스기야마 스시 레스토랑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스시집 중 하나였어요. 주인은 미야모토 다케토라는 분이었는데 65세이고 40년 동안 스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니가타현에서 나는 최고급 일본 쌀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식사를 했고 좋은 평을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 미야모토 씨는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유령을 본 사람처럼 크게 떠져 있었어요. 이분은 수백만 개의 스시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뉴스 기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미야모토 씨의 평소 쌀 배송이 늦어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보조 요리사가 대신 한국 쌀을 사용했다고 해요. 단 하루만요. 단 몇 시간만요. 미야모토 씨가 그 쌀을 맛보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대요. 한국 쌀이 그의 완벽한 일본 쌀보다 더 맛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맛있었어요. 너무나 맛있어서 그는 요리를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영상을 3번 봤어요.
볼 때마다 뱃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자라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요. 저는 이걸 제 기사에 수백 번도 넘게 써왔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영상 속 미야모토 씨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다나카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뭔가 똑똑한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안이 모래처럼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다나카가 말했어요. 제가 그 레스토랑에 가봐야 한다고요. 미야모토 씨와 이야기해봐야 한다고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고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저는 아직 그걸 몰랐지만 음식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저는 아직 그걸 몰랐지만 음식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자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마치 왕이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는 것처럼요. 검은 가죽 구두가 인도를 딱딱 치고 있었고 비싼 정장 재킷이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다가오는 걸 보면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방문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긴자는 도쿄에서 가장 비싼 동네예요. 건물들이 높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가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죠. 저는 특별한 수첩과 은색 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바로 제 도구였어요. 이걸로 저는 일본의 어떤 레스토랑이든 성공시킬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한국 쌀에 대한 이 바보 같은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쌀 포대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에는 항상 단순한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찾아내고 글로 쓰고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였어요. 스기야마 스시는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나무 문이 짙은 갈색으로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고 창문들은 깨끗하고 밝게 닫혀 있었어요. 입구 옆에는 완벽한 글씨로 쓰인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요. 겉모습으로는 평소와 다르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뇌우가 오기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심지어 생선을 자르는 칼소리도 더 부드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미야모토 씨가 저를 맞으러 나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40년 동안 스시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얼굴도 지난주보다 더 늙어 보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평소 자리인 카운터로 안내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앉는 자리였거든요. 이 의자에서 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칼질, 만지는 모든 쌀알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이 수수께끼를 빨리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야모토 씨의 얼굴을 보았을 때 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의 눈이 혼란스럽고 슬퍼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를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두 종류의 쌀을 모두 맛보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저에게 위험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맛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일본 쌀이 더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미야모토 씨는 20년 동안 제 친구였어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작은 밥그릇 2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은 평소와 정확히 똑같았어요. 같은 솥, 같은 물, 같은 정성스러운 시간 맞추기. 저는 그가 이렇게 하는 걸 수백 번도 넘게 봤어요. 먼저 그가 니가타에서 온 일본 쌀을 줬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맛이 정확히 예상한 대로였어요. 완벽하고 깔끔하고 단순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제 기사에서 칭찬해온 쌀이었어요. 이게 바로 일본을 특별하게 만드는 쌀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국 쌀을 줬어요. 그 쌀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제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식감이 달랐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했어요. 어떤 쌀처럼 입 안에서 부서지지도 않았고 또 다른 쌀처럼 딱딱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무섭게 만든 건 맛이었어요. 이 쌀에는 쌀이 가질 수 있다고 몰랐던 맛들이 들어 있었어요. 달콤했는데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었어요. 진했는데 무겁지 않았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맛이 제 입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햇살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일본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 위에 제 모든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만약 이 쌀이 더 맛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저는 미야모토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제 가슴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 보조 요리사가 확인해줬다고요. 배송이 늦어져서 단 하루만 한국 쌀을 사용했다고요. 딱 하루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는 변명을 찾고 싶었어요. 물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요리 시간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한국 쌀에 뭔가를 넣어서 맛을 더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야모토 씨가 참을성 있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온 같은 물이었어요. 10년 동안 써온 같은 소치였어요. 그의 스승이 50년 전에 가르쳐준 같은 요리법이었어요. 모든 게 정확히 똑같았어요. 쌀 자체만 빼고는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빈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머리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야모토 씨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요. 오늘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어쩌면 이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이 말들이 제가 레스토랑을 나설 때까지 따라왔어요. 긴자의 거리는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들어갔을 때의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니가타로 가는 신칸센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밖의 세상이 초록색과 갈색의 흐릿한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나무들과 들판이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그림책을 아주 빠르게 넘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속 320km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 생각들은 그보다도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농업에 관한 기사들이 떠 있었는데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글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마치 제 목숨이 달린 것처럼 모든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같은 단어들이 제 눈을 채우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배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깨뜨린 그 쌀은 어딘가에서 왔을 거예요. 누군가 그걸 키웠을 거고요. 누군가 그걸 그렇게 완벽한 맛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기차가 니가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택시를 타고 스마트 농업 혁신 센터로 갔어요. 택시 기사가 말하길 그곳은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이 멀리서 나타났을 때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 돔들이 땅에서 비눗방울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초록 식물들로 덮인 높은 탑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요. 금속으로 만든 다리들이 건물의 여러 부분을 높은 곳에서 연결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정문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맞으러 나왔어요. 이름은 사토 히로시였고 이곳의 원장이었어요. 50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색 머리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센터 로고가 달린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히로시는 저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도쿄 쌀 사건에 대한 제 기사를 읽었다고 했어요. 저에게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절로 열리는 문을 통과했어요. 건물 안쪽은 바깥쪽보다도 더 놀라웠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들이 매 초마다 바뀌고 있었고요. 카메라들이 천장에서 금속 거미처럼 매달려서 아래쪽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 숨을 먹게 만든 건 로봇들이었어요. 기계들이 식물줄 사이를 조심스러운 정원사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사람, 팔처럼 구부러지고 돌아가는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바퀴로 굴러다니며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작은 헬리콥터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기계들이 조용히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식물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히로시가 설명해줬어요. 이 기계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식물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식물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한지, 다른 영양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식물이 병에 걸릴 걸 식물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수천 개의 센서에서 오는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한 방으로 걸어갔어요. 각 센서는 제 손톱보다도 작았지만 흙 속의 수분이 얼마나 되는지, 식물들이 어떤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지, 심지어 식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까지 측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히로시에게 이런 게 어떻게 쌀맛을 더 좋게 만드는지 물어봤어요. 그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현미경으로 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키무라 박사였고 서로 다른 재배 조건이 음식 맛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키운 쌀알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떤 것들은 거칠고 고르지 않아 보였어요. 다른 것들은 매끄럽고 완벽해 보였고요. 식물이 자라는 모든 조건을 조절하면 원하는 맛을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농장들이 쌀을 놀랍게 맛있게 만드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줬어요. 각 식물에게 정확히 얼마만큼의 물을 줘야 하는지, 흙의 온도가 정확히 몇 도여야 하는지, 언제 각 쌀알을 수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키무라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이 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와타나베 씨였고 그의 가족은 100년 넘게 같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어요. 옷은 밖에서 일하느라 더러워져 있었고 손은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서 거칠어져 있었어요. 와타나베 씨는 제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기계들이 그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어온 모든 걸 파괴하고 있다고 했어요. 곧 진짜 농부는 없어지고 컴퓨터 버튼만 누르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쌀에 대한 답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서로 싸우는 문제였어요. 전통이 이길지 기술이 이길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히로시가 와타나베 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변학이 끝날 무렵 히로시가 그들의 최신 실험용 쌀로 요리해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 쌀은 너무 새로운 거라 아직 가게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1년 후에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깨끗하고 하얀 주방에 서서 가장 최신 농업 기술을 대표하는 쌀알들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저는 제가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일 전 스기야마 스시에 들어간 그 사람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쌀을 요리해서 배우게 될 모든 것들이 음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영원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저는 교토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 벽들에 둘러싸여서요. 차를 따라주는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분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가르쳐준 대로요. 이곳의 모든 것은 수백 년 동안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4일 전에 도쿄를 떠난 그 사람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이 오래된 방에서 화면이 이상하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제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제 손가락들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쌀이 제 인생을 바꾼 그 순간에 대해 글을 썼어요. 미야모토 장인의 충격받은 얼굴에 대해서도 썼고요. 완벽한 쌀을 키울 수 있는 니가타의 놀라운 기계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해왔어요. 너무 맵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시끄럽다고 했어요. 한국 요리사들이 진짜 요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틀렸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 음식에게 진짜 기회를 준 적이 없었어요. 제대로 먹어보기도 전에 나쁘다고 결정해버렸어요. 제 자존심과 고집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던 거예요. 한국 농부들과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에 대한 나쁜 글을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음식을 키우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고 있었고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니가타에서 요리해본 그 실험용 쌀은 제 평생 먹어본 쌀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일본 쌀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이건 마법이나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똑똑하게 일했기 때문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기사를 다 썼어요. 오래된 찻집이 지는 해에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쓴 글을 한 번 더 읽어본 다음 인터넷에 올리는 버튼을 눌렀어요. 제 휴대폰이 즉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와 전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의 배신자라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저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진실을 말한 게 용감하다고 했어요. 젊은 요리사들이 한국 요리,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음식 과학자들은 새로운 농업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것에 고마워했어요. 제가 교토의 오래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편집장 다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흥분되어 들렸어요. 제 기사가 저희 잡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글이 되었다고 했어요. 일본의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레스토랑들은 벌써 한국 쌀을 사려고 하고 있었고요. 어떤 농부들은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 있다고도 했어요. 제가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뭔가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속상해하는지 이해했어요. 변화는 무서운 거니까요. 누군가 당신이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면 아프죠.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알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여행에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가방에는 실험용 한국 쌀 샘플과 새로운 농업 방법에 대한 메모들을 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음식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방식이었어요. 도쿄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책상, 같은 의자, 같은 도시, 풍경.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음식 평론가가 아니었어요.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혁명은 맛있을 것이다. 혁신이 일본 음식을 영원히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으로 글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질문을 가진 사람으로 쓰고 있었어요. 독자들에게 뭘 생각해야 할지 말하는 대신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니시가와 유타카는 자신의 일이 일본 음식을 변화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니시가와 유타카는 자신의 일이 일본 음식이 자라나고 더욱 좋아질 수 있게 돕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전통의 적이 아니에요. 변화는 전통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창문 밖으로 도쿄가 계속 움직이고 자라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쌀만큼 단순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곧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타이핑했어요.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서 흥분되고 있었어요.